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10월 24일이고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제 눈에 띄는 주요 뉴스, 당연히 경주 에이펙이 지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고, 오늘 이제 트럼프와의 미팅 일정이 나왔죠. 29일. 그 다음 1일 날이 다음 달 1일 날, 그러니까 에이펙 마지막 날. 에이펙은 공식 일정이 31일과 다음 달 1일입니다. 마지막 날 시진핑과 만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런 게 이제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29일 날 트럼프와의 미팅에서 합의할 내용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지금 봐서는 뭐 10중 8구 김정을 만나는 거죠. 자, 그것과 아우르는 합의를 동시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공식적으로 트럼프와의 미팅에서 우리가 관세 이야기만 할 건가요? 무역 투자 이야기만 할 건가요? 아니죠. 좀 전에 북한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 강훈식이 지금 유럽 가서 지금 거의 행방불명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양 정상이 만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징적인 의미고, 나머지 실무 협상이 지금 엄청나게 진행이 됐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실무 협상의 대부분이 완결이 됐었어야 돼요. 돼야 돼요. 지금 시점이면 29일이잖아요. 29일이면 좀 5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자, 그럼 트럼프가 우리 시간으로 여기를 오려면은 거기서 27일 정도나 거기 시간으로 27일 정도 비행기를 타야 돼요. 그러면 지금 3, 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 사이 주말도 끼어 있고. 지금 불투명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으면 이야기를 하면 안 돼. 이야기를 안 하죠, 당연히. 근데 아직도 불투명하다. 언제 결정될지 모르겠다.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 박치기로 해결할 것 같다. 아니, 여러분, 각국 정상들의 만남에서 회의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게 어디 애들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중차대한 인류의 전후가 구분이 될 정도로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에 앞서서 아주 전략적으로 중요한 대구에서 오늘 타운홀 미팅을 했다. 이것과 경주 에이펙이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지요, 당연히. 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행보를 아무리 감추고 다른 뭐라고 할까, 다른 가면을 씌우려고 하더라도 대중이 움직여야 되고 언론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속뜻은 다 조금만 한 겹 두 겹만 벗겨보면 다 보인다. 근데 언론은 그런 짓을 그런 시도를 아예 하고 있지 않다. 네. 자, 그래서 대구 타운홀 미팅을 보면은 이재명의 생각이 들어온다. 그리고 미국과의 합의는 다 됐을 겁니다, 지금. 그렇죠. 당연히 중국하고 미국하고도 합의가 됐을 거예요. 거기는 뭐 싸우고 대판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합의는 됐을 겁니다. 그리고 북한하고 합의도 됐을 거예요. 자, 그런 합의 사항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자, 요번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수석이 무박 2일로 다녀왔잖아요. 미국을 급하게. 그 마지막에서 조율할 게 있어서 갔다 온 겁니다. 불거진 거죠. 그거는 강훈식이 유럽에서 북한 쪽, 제 주장입니다만은 북한 쪽을 접촉하면서 새롭게 부각된 문제. 이것은 미국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 당연히 이제 북미 종전선언과 관련된 부분이죠. 거기서 합의를 하고 왔다라고 보셔야 돼요. 모종에. 자, 그 결과를 다 알고 있는 이재명이 대구를 선택해서 대구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거죠. 전제 조건 자체가. 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발표가 났죠. 이 관련된 말씀 쭉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날짜가 오늘 박혔습니다. 29일 한미 그리고 다음 달 1일 한중 정상회담. 자, 트럼프가 여기에 계속 있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만날 가능성이 아주 다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 준비도 했고, 그 사전 준비는 김용범이 무박 2일로 엄청나게 무리해서 갔다 오는 겁니다. 그 시차 극복하려면 제정신 아니에요, 그거. 예. 제가 예전에 저도 40대 초반? 네, 지금보다 훨씬 젊을 때죠. 그때 인도를 갔던가 그래요. 인도를 갔다가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뉴델리를 방문하는데
거기에 제가 업계 참가단으로 들어가게 돼서 거길 갔단 말이에요. 갔다가 오는데 또 캐나다를 갔었어야 돼요. 완전 지구 반대쪽이죠.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인천에서 인도에서 돌아오자마자 캐나다행 비행기로 갈아타고 거기 가서 며칠 있다 왔거든요. 다녀왔는데 거의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비행기가 타기 싫을 정도로 정말로. 예, 저는 지금도 비행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김용범이 그래 무리해서 갔다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트럼프가 시진핑 언제 만날까? 1일 전에 만날 거예요, 그죠? 그럼 트럼프가 28일 날 온다 치면 28, 29, 30, 31, 그 다음 11월 1일, 그러면 한 3, 4일 정도 머무는 건데 하루에 한 건씩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어요. 자, 이재명이 제일 먼저 하고 서로 확인을 한 다음에,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함도 확인을 하고 모르겠습니다. 드라마틱한 발표는 언제 나올지, 북한을 만난다 안 만난다 이야기가 이재명하고 미팅하면서 나올 수도 있고 마지막까지 깜짝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해보세요. 깜짝으로 갈 수가 없는 미팅이에요. 이거는 트럼프가 1기에서 만났잖아요. 3번이나. 이렇게 중차대한 문제인데 뭐 젤렌스키 만나듯이 만나가지고 막 싸우고 쫓아보내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근데 에이펙에 왔기 때문에 중국하고는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북한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어느 정상회담보다 치밀하게 사전 협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재명하고 만나면 제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김정은 만나고 그 다음 시진핑 만나거든요. 그게 딱 맞는 순서예요. 그러면 시진핑이 구석에 몰리게 딱 돼 있거든요. 지금. 네, 일단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저는. 자, 그래서 오늘 대구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는데, 자, 이거 제가 한번 볼까요?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면은 가장 큰 이야기는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균형 발전이에요. 균형 발전. 네, 그걸 강하게 밀어붙이거든요. 자, 균형 발전을 하게 되면 싫어하는 세력이 수도권 세력이에요. 그 중에서도 서울 강남 세력이죠. 지금 오세훈이 살아남으려고 발부동 치는 것도 아파트 값 올려줄게 이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옛날 이명박도 그걸로 해서 서울시장 성공적으로 마치고 대통령까지 된 거예요. 부동산은 그렇게 큰 문제예요. 근데 이재명이 부동산을 깎겠다? 그럼 서울 민심은 돌아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강남 3구. 강남 3구에는 특히 이거 모든 사람들이 부자는 아니겠지만 거기는 사실은 이제 TK 출신들이 많죠. 그리고 여러분 대기업들 중력 회의에 가서 보면은 아실 겁니다. LG의 창업주가 하동인가 하여튼 진주인근이죠. 삼성도 그쪽 출신이에요. 네. 그리고 정주영은 현대는 이제 북한에서 왔죠. 그래서 이 지역 이 대기업들의 고위급 회의에 가보면은 거의 경상도판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전라도 출신들이 서울에 서민들이 많이 사는 곳에 살고 있고 인구는 더 많지만 경상도 출신들은 부촌에 많이 살고 있어요. 그건 일반화된 것이고 그걸 누구도 통계 수치를 내지 않더라고요. 자, 그게 지금 어떻게 이제 이어져 있느냐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내란건을 통해서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왜 내란 세력들이 자신만만하면서 윤석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사법부, 검사 그리고 국민들 전체 중에 많은 핵심 세력들이 그런 뒤틀어진 어떤 경제 구조, 외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사실은 거기에 기생하고 있었다. 그리고 상층부로 갈수록 그 밀도가 훨씬 높아진다. 즉 돈과 권력을 가진 층으로 가면은 지배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이 기대를 안 놓치는 것이고 지금 까발려지는 걸 봤을 때 사법부, 검찰, 종교계, 그것도 부촌 종교계, 자, 그 강고한 힘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노무현은 대들다가 목숨까지 잃었고 문재인은 건드리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재명이 뛰어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까? 그가 훌륭한 똑똑하다는 건 인정하겠지만 그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받쳐준 것이고 앞에
민주당 정부들의 그 노력들이 쌓여서 결과물을 볼 시점이 됐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될 일은 엄청나게 중차대하죠. 자, 그래서 그들 세력을 이게 부동산도 부동산도 거품을 빼겠다는 거고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검찰, 법원, 군, 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일본 육사 출신들이 꽉 잡았잖아요. 예, 법원이나 검찰은 어떻습니까? 반민족 특위가 해체되고 온 이후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걸 미군이 고스란히 이어받았죠. 그들은 해방이 된 게 아니고 옛날 스타일로 계속 살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거기다 부동산까지. 민심이 엄청나게 예민한. 그것까지 손을 대겠다? 이것은 상당히 무모한 게임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액면만으로 봤을 때는 부동산 제가 정리했죠? 검찰, 법원, 군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 그 말씀에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를 하신다면은 이거는 이재명이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단기적인 지지율만 가지고 격파하겠다. 엄청나게 무모한 일입니다. 일단 노무현의 어머니가 했다는 말, 계란으로 바위치는 격이다. 그 말과 거의 비슷해요, 상황이. 자, 그래서 제가 이걸로 거꾸로 추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번 에이펙 정상회담에서 기존에 그의 능력을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것 위에 한 카드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을 완전히 갈아치울 수 있는 내가 힘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저는 거꾸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가서 균형 발전이라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서울의 TK 출신의 강남 3구 TK 출신, 분당이나 이런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의 상층부 TK 출신들이 지배적입니다. 자, 그들은 권력에서도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저도 경상도 출신이지만 제가 회사 다닐 때 그 회사도 중역회의에 가면은 대부분이 다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시던 말, 타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면 대화가 이해가 조금 어려울 정도였었어요. 사실입니다. 예. 왜냐하면 기업이 크는 데 있어서 지금 똑같아요. 이제 TK가 가지고 있는 지역 감정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군사정부 시대에, 독재 시대에 급속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떤 편익을 취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100% 도덕적으로 자신감이 떨어지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한테다 주는 겁니다. 고향 사람, 인연이 있는 사람한테, 배신을 들어할 것 같은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특정 지역이 배제되는 거죠. 위로 갈수록. 누구도 드러내놓고 정책적으로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서울에 살다 보면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제 서울 토백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울 토백이들이 힘이 별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언어, 북한에도 무슨 엘리트 언어도 있고 엘리트 글씨체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남한의 엘리트 언어는 경상도 억양으로 쓰는 표준말이 엘리트 언어다. 네, 이런 게 십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접 듣고 술자리에서 하던 이야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은 뭐냐, 대구를 TK에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 그 TK하고 분리한다. 각계격파한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시도라고 봅니다. 자, 당신들이 그 이념을 강조해왔고 의리를 강조해왔지만 실제적으로 혜택 본 건 없지 않냐. 그거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머리 많이 써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지역에는 막 다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절대적인 지지를 윤석열과 그 이후에 지도자급한테 보여줬는데,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구청이나 시에서 내년 예산안 반영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우리가 아예 버리려나? 이런 위기감이 이제 쌓여오고 있었고, 두 번째는 내란 특검을 통해서 내란의 실체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없는데 윤석열이 잡혀간 건 아니구나라고 대구나 경북 사람들이 이제는 인지하게 된 이 시점, 그 두 가지가 교묘하게 접점을 이루는 시점에 마음이 달았죠. 그 사이에 가서 대구공항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제가 신경 쓰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해버린 거죠. 이거는 수도권하고 분리예요.
지난 부산 경남에 가서 북극 항로 그리고 해양수산부 딱 옮기는 거 실행에 옮기면서 거기가 정치적으로 달라졌죠. TK랑. 이번에는 TK가 우리 해방 이후에 한국의 귀족 세력으로 성장한 TK 출신 수도권 세력하고 단절시킨 겁니다. 왜? 그게 사실이니까. 거기에 놀아나면 나는 계속 억울한 인물 당하는 거니까. 그 말이잖아요. 놀아난 거예요. 표 받을 때는 받지만 자기 고향을 챙겨주지는 않아요. 자기의 이해가 우선이에요. 그게 그들의 생리예요.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저는. 자, 그리고 균형 개발이라는 부분을 딱 하면서 여기에도 지금의 일단 북미 간의 종전선언 그리고 그와 덧붙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에너지 체계의 전환. 우리한테 크게 점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부동산 같은 부분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커져가지고는 그 수혜가 다 다시 빨려간다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 그걸 새로운 큰 돈덩어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나눠 먹겠다라는 거예요. 전체가 골고루 나눠 먹자. 그게 우리나라 100년 대계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그 점은 동의하고 지지합니다. 예. 여기에 넘어서야 될 것이 저렇게 많은데 이번에 북한하고의 북미 종전선언의 탄력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이것은 절대 양보가 없다. 이런 것이 읽혀져요. 예. 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광주, 전남, 부산, 강원도까지 하고 대구를 했어요. 자, 보면은 광주, 전남, 부산, 강원도는 어떤 세력이냐, 지역이냐 하면은 여러분 지금도 이미 좀 나오고 있지만 북미 종전선언하고 에너지 체계가 바뀌게 돼요. 재생에너지 그리고 차세대 원전, 수소. 자, 이런 게 되면은 광주, 전남에는 지금 풍력이나 이런 것이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AI 센터도 당연히 유치도에 따라 들어가야 돼요. 왜? 향후 AI 데이터 센터하고 전기를 많이 먹는 AI 데이터 센터하고 데이터 센터의 전기는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 재생에너지로 생산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분명히 붙을 것 같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세상이 바뀌게 되면 수혜를 보는 지역이에요. 광주, 전남. 자, 그럼 관련된 인력도 육성해야 되죠. 공장도 들어오게 되죠. 또 뭐 발전소 자체가 생기죠. 풍력 발전 단지 자체가. 그럼 부산은 뭐야? 그거죠. 북극 항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전 세계 가장 중요한 항구가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시베리아로 철도망이 연결될 때 그 철도망의 또 종착역이기도 해요.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재인 때부터 본격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예비 타당성 검사, 경제적 타당성 검사 같은 거를 다 배제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전략적으로 선택해서 하는 경우 해서 지금 동해선이 거의 다 완공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로 이제 과거에 오래된 노선도 전철 노선으로 다 바꾸고 그러면 부산은 그 혜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육상, 물류, 해상 물류 모든 면에서. 자, 그래서 광주, 전남과 부산 같은 곳은 그런 국면 전환의 혜택을 보는 곳이에요. 자, 그걸 그들의 지역에 이미 홍보를 했죠. 그래서 이번에 그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요. 이번에 북미 종전선언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이거 다 꽝 될 수 있어요. 왜? 재생에너지 바뀌는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혼자 시동을 걸 수가 없거든요. 한국이나 파트너, 북한이나 파트너가 있어야지 가능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때부터 확신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강원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로운 도시를 하나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뭐냐? 대북 교류에 있어서의 교류의 거점이 되는 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철길이 오든 국경을 넘는 순간에 거기에 북한에 대비하는 한동안은 국경 예선이 꺼진 상태에서 북한 같은 비즈니스를 해야 될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걸 전담하는 도시가 하나 필요하다. 이점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원도에 만들 거니까 철원이나 어디겠죠. 지금 춘천에서 지금 북한 쪽으로 올라가는 고속도로 같은 게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내지는 그게 뭐라고 할까, 금강산 육로관광 이런 거하고도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거나 대륙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강원도 바닷가는 당연하죠. 거진, 뭐 고성, 뭐 속초 이까지 영향을 다 받을 거예요. 그건 문재인 때도 했던 이야기예요. 내륙과 유럽으로 연결되는 철도망이 연결될 때 그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고 환적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원도 언급한 거예요. 근데 대구는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지금 기본적으로는 대구 경북은. 자, 그래서 요번에 그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자, 국면 전환이 돼서
청사진들이 확 나올 때 그때 뒤늦게 대구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이펙을 앞두고 여태까지 특검 수사 같은 게 쫙 올라오고 대구 TK 지역에서는 우리가 좀 버려지나 우리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런 조바심이 드는 탈라에 딱 해준 겁니다. 그렇게. 자, 그거 하나 해결해 주시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 다음 국면이 전환이 됐을 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금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은 적어요, 대구가. 자, 이 점은 대구 쪽에서 지자체장 같은 걸 바꾸면서 고민을 해줘야 돼요. 대구 경북에서. 그 메시지까지 던진 거예요, 지금. 지난번에 광주 전남 가서 그 메시지 던졌죠? 지역 지자체장이 똑똑해야 되는 거니까. 네. 자, 수도권 충청은 그러면 왜 안 하느냐. 남북 교류 협력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세팅 자체가 수도권에서 무조건 벌어지게 돼 있어요. 북한에 대한 투자. 그에 대한 우선적인 교통망이 연결되는 게 항만, 공항, 인천공항, 인천항, 강화도, 경기 북부 지역 그 수요를 그냥 통째로 받게 돼 있어요. 거기는 불이 붙을까봐 오히려 불을 식혀야 돼요. 그래서 부동산 빼낸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세종시로 다 이전한다는 거예요. 그거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이 경제 중심지가 된다. 그건 노무현 때 이미 나왔던 이야기예요. 행정수도 한다고 했을 때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 중심지 수도권이에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부동산 거품을 뺀다. 그리고 그 혜택은 어디서 가보느냐? 충청도로 다 옮겨갈 거니까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가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 초고물가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비즈니스 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팍팍해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그 혜택만도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거품에 상관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다 빼내서 지방으로 준다. 새로운 기회는 지방에 부여한다. 강원도도 강원도로 지금 또아리를 틀 게 지금 있잖아요. 남북 교류 활성화되면은 시베리아 철도 연결되면 그 이야기 지금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과 충청은 아직까지 안 한 겁니다. 왜? 그냥 혜택 받을 거니까. 대구가 가운데 딱 떠 있었단 말이에요. 이재명의 그림 속에서는 제가 추정 큰 데는 자, 그런 말씀 정도 드리고요. 자, 이재명 이대로는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시작. 예전에 제가 또 한번 다룬 바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노동 인구의 감소예요. 지금 출산율이 일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큰 일을 맡아서 세계를 바꿀 수, 중국과 경쟁해서 생산력을 끌어올릴 만큼 인구가 갑자기 늘지는 못해요. 예, 여기에는 북한 노동력이 크게 작동할 것입니다. 남한의 인력들은 상당히 고급스럽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핵심은 대표적인 것은 이겁니다. 우리가 급식 잘 먹이는 거, 그거가 대표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고부가가치 쪽으로 가고 북한의 노동력이 이게 상당히 많이 투입이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30년 이상을 한 세대를 벌게 된다. 젊은 층이 많아지게 된다. 출산도 많이 하게 된다. 특히 북한 쪽 그리고 남쪽도 따라서. 자, 이런 그림처럼 보시면 되고, 또 여기서 하나의 일본을 언급한 부분이, 그는 빈소리를 안 하거든요. 그럼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똑같습니다. 김대중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뭐냐?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40년이 돼 가는데, 향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한반도가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일본의 먹고 사는 방식은 한국에 기대는 방식밖에 없어요. 대륙으로 연결되지 못했잖아요. 러시아의 선택을 못 받았잖아요. 미국의 선택도 못 받았죠. 미국의 선택의 가운데 방해를 하다가 오히려 찍혔죠. 아베도 사라지고. 지금 사나이라는 다케이치도 아베의 후신이죠. 그들은 대무덤 팔고 있는 거예요. 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잃어버린 몇 년은 우리한테 결정된다. 이런 것도 지금 암묵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살짝 받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블러핑이 거의 전념 수준으로 좀 올라가고 있죠. 이 모든 정상회담을 위한 모든 것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김용범이 마지막에 급하게 다녀온 그때 마지막 쟁점이 해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야지 정상회담 하는 거예요.
김정은 만나는 거고. 예, 김정은은 기분으로 만나는 거 아니거든요. 아, 만날까? 전화해. 판문점에서 만나기로 하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 만화책이죠. 근데 우리 언론의 보도는 만화책이에요. 진짜 수준이. 자, 그 전까지 김영국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경제 안보를 아우르는 큰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에이펙에서. 그때는 에이펙에서 이재명과 트럼프의 정상회담 이야기도 없을 때예요. 근데 발표되는 날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갈 길이 멀어? 이건 미국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미국 갔다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미국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저기 트럼프가 저렇게 블러핑을 하고 다니는 이유는 어떤 세력을 분명히 견제하기 위한 것이고, 그 세력은 여러 가지 흩어져 있는 세력들이다라고 저는 짐작이 돼요. 그래서 대중적인 멘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들의 힘이 결집이 되려면은 그 몸통이 되는 대중들이 어느 쪽으로 쏠린다. 그럼 작전을 개시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이 지난번 1차 미팅 미국 갔다 와서 했던 발언하고 이번에 2차 급하게 갔다 와서 했던 발언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은 미국식으로 바뀐 거예요. 트럼프가 두려워하는 그들의 결집. 그래서 이걸 거꾸로 반의적으로 됐다. 갈 길이 먼 게 아니고 됐다. 이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놓고 이런 말까지 해서 에이펙스 타결에 집착 안 한다. 도장 안 찍어. 다시 공원. 이거는 우리 협상단도 이해하지 잘 못하는 트럼프만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합의했는데 이거 막 가서 떠벌리지 말아라고 미국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예. 자, 29일 한미정상회담, 북미회담 미지수. 과연 미지수일까요? 아니라고 보죠. 자, 오른쪽 볼까요? 어제도 제가 다룬 내용이죠. 한국도 핵연료 공감시켜. 핵 폐기물 재처리하고 거기서 농축하게 한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협정이 개정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뭐 진보 정권에서 술렁? 이거는 MBC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나 아무것도 모른다. 나는 언론사로서 흐름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돼요. 부끄럽게도.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핵연료 재처리 여기 20% 이런 이야기에 자꾸 빠지거든요. 상업용에 국한된다 이런 게 이런 이야기가 빠지잖아요. 자꾸 그게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무기급으로 해도 된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북한의 핵이 해소가 안 되는데 남한만 핵무장을 한다 이런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북미 종전선언이 미지수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네, 그래서 북한 핵은 해결되고 소통이 되는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실력을 갖춘다. 왜? 한국은 미국의 이해도 그만큼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 핵무장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도 핵무장을 해서 중국에 저항을 해야 된다. 내지는 군사적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 지역에서 재래식 군사력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야기하고 다른 게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양쪽이 안 맞는 거죠. 북미회담 미지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열일하고 있는 거죠. 강훈식이 가서. 그래서 김용범이 갑자기 돌출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시간이 좀 지나면 나오겠죠. 미국 가서 급하게 협의하고 합의하고 왔다. 합의를 하고 보니까 이 말은 꺼낼 수가 없다. 미지수. 예. 갈 길 멀어.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자, 유럽 쪽에서 한번 볼까요? 오늘 그 푸틴의 뉴스인데 푸틴하고 이제 트럼프는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이야기도 보도도 나왔어요. 제재를 추가로 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는 안 만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것 또한 블러핑이에요. 한국에서 김용범이 다녀와서 갈 길 멀어 이야기한 거고 똑같아요. 왼쪽 제일 밑에 있는 기사 트럼프 6개월 만에 러 제재 만지작. 이 중에 대해서는 뭐 원유 수출 제재 같은 부분인데 이 원유 수출 제재 옛날에 많이 받았거든요. 다 알아요. 아무 효과가 없었다는 거. 그런데 이 말 지금 해야 된다. 이 시점에. 김용범의 말과 똑같아요. 갈 길 멀다. 푸틴이 또 이렇게 또 대응도 하잖아요.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는 그렇게 자꾸 트럼프를 꼬시는 애들이 있는데 미국이 결국은 해가 될 것. 요 정도 하고 받아주는 거예요. 또. 티격태격 하는구나.
이것이 이런 멘트가 되게 중요한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러시아와의 화해, 북한과의 화해에 딴지를 걸 수 있는 세력들. 자, 세상이 지금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으로 나뉘어지는 분기점에 와 있기 때문에 어디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기존의 기득권 세력, 우리 내란을 일으켰던 그 세력, 그리고 아직도 저항하고 있는 그 세력들이 전 세계적인로도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력이. 예. 자, 그런데 동시에 같은 날, 이걸 몇 시간 전에 제가 본 겁니다.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처리에 합의 못해. 자, 러시아 자산들을 동결했거든요. 그래서 이자놀이라도 하자, 그 이자를 가지고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더랬습니다. 그게 실행에 옮겨졌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추가 논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젤렌스키는 당연히 그 돈을 깨서 우리한테 줘라, 무기 사는데 도움되게, 이렇게 이야기를 입장일 텐데, EU가 러시아 동결 자산 처리 합의를 못해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푸틴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러시아에게 뭐 러시아 원유 수출 제재와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거기에 제재를 하겠다, 그게 정말 타격을 주겠다는 이야기이냐 아니냐, 아니라고 봐진다는 거죠. 그건 제스처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강훈식 제가 쳐봤어요. 강훈식이 실종됐다 해가지고, 실종된 건 아니더라고요. 한 이틀 전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YTN에서 보니까 왼쪽이 강훈식, 오른쪽이 루마니아 총리. 내용을 보면은 폴란드에 이어서 루마니아를 방문했다, 방산 협력을 논의했다 돼 있는데, 참 의아한 것이 이 사진이 강훈식이 SNS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기자도 아무도 같이 안 갔다는 거잖아요. 네, 더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사진만 하나 찍고 뭘 했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야 돼요. 뭐 군 장비를 시찰한다든지 거기서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 보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현재 이재명이 그를 특사로 임명해서 뭐 전략적 경제 특사인가 뭐 그래서 유럽에 보낸 거면은 그 기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이런값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를 타야 돼요. 전혀 안 그러고 자기 개인적인 SNS 올린 것만 보여주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루마니아 총리라고 누가 써주지 않으면 루마니아 총리인지도 모를 정도죠. 예. 자,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강하게 하고 저한테 강하게 심어줍니다. 그가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거 너무 매우 중요한 일이죠. 또 하나, 여러분, 이게 오늘은 기사인데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시진핑이 10년 내에 중동 선진국에 도달하겠다, 소비 촉진을 제안했다. 이 말 하나하나가 다 곱씹어 봐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은 중국 인민들이 우리가 아직 선진국이 아니다 라고 느낀다는 거고, 왜 그렇게 느끼느냐, 지금이 우리가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퇴보하는 것 같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시진핑이 그것을 무마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10년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중국 사람 만만디라고 우리 보통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1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식이에요, 우리식. 자, 이것은 그가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고 내부에서 경제적으로 지금 위축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왜냐하면 중국도 계속 성장을 해야 되는, 달려야 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선진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도 인정하다시피 아직 선진국의 문턱에 못 올라왔기 때문에 그 탄력을 계속 살려가야 돼요. 그 탄력을 살려간다는 것은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부조리한 부분을 빠른 성장으로 덮어야 된다는 데 있어요. 그게 우리 박정희 전두환 때 했던 그런 거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화살이 지금의 정치 체계로, 사회 체계로 향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정정이 불안해지죠.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미팅을 앞두고. 트럼프도 힘들죠. 트럼프는 블러핑으로 버티고 있죠. 예. 자, 그런 상황에서 한국은 캐스팅 보트예요. 북한하고. 어디 손을 들어주는 이미 결정했죠. 미국 손을 들어준다고. 이거 상당히 중요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소비 촉진을 제한한다.
이게 뭡니까? 제한이 아니고 제안. 소비 촉진 더 많이 해라. 소비를 더 많이 해라. 경제가 위축됐다는 겁니다. 상당히 힘들다는 겁니다. 근데 주위에 끈은 자꾸 떨어지죠. 1대1로 성과 없어요, 이제. 전혀 없어요. 북한 떨어져 나갔죠. 이제 다음 목표는 파키스탄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CIS 국가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국이 돈으로 밀어붙였지만 푸틴이 딱 잘라버렸죠. 몽골은 원래 적이고 북한 떨어져 나갔죠. 떨어져 나간 그들 국가를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이어지죠. 미국 달러가 흘러들면서 이거 그런 것들 다 이야기해주고 있다고 봐요. 이것이 명략 관화인데 북한하고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미팅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들이 이미 어떤 결론을 내려놨겠습니까, 여러분? 네, 저는 그걸 알고 이재명이 당연히 대구 미팅에 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대구 사람들도 딸려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게 감지덕지해야 하면서.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